안녕하세요. 전 최근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돼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글을 적는 지금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현실이 맞나 믿기지가 않아요. 혹시 꿈은 아닌가 싶어 제보를 여러 번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서요. 저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인생이 어지간히 재수가 없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이라고 해도 이렇게 꼬아놓을 순 없겠다 싶을 정도로 제 인생은 시작부터 꼬여 있었습니다. 전 고아원 출신이에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3살 때 누군가 고아원에 버리고 갔답니다. 절 고아원에 버리고 갔다는 사람이 절 낳아준 부모인지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함께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을 보면 부모가 고아원에 버리고 가면서도 꼭 찾으러 오겠다는 말을 하고 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데리러 오진 않더라도 애를 버릴 당시엔 분명히 사정이 나아지면 정말 데리러 올 생각으로 한 얘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절 고아원에 버린 사람은 그런 말도 편지도 한 장 없이 절 고아원 앞에 그대로 혼자 남겨둔 채 사라졌어요. 제가 고아원 앞에 버려졌을 때가 1월이라 날씨가 엄청 추울 때였는데 고아원 앞 초인종도 눌러주지 않은 상태로 가버려서 고아원 현관 앞에 쓰러져 있던 저를 고아원 원장님께서 나왔다가 발견하시고 데리고 들어가셨대요. 늦게라도 원장님이 절 발견하지 않으셨다면 전 그대로 얼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이름이 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상태로 고아원에 들어와 원장님을 엄마로 생각하고 자랐어요. 고아원에 있는 애들이야 다들 부모님께 버려진 애들이라 누가 더 불쌍하다고 비교할 수도 없지만 추운 겨울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된 3살짜리 아이는 고아원에도 흔하지 않은 경우다 보니 절 직접 발견하신 원장님은 그런 저를 유독 안쓰러워하셨죠. 직접 제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셨고요. 특히나 절 좋아하는 가정에 입양해 주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신 걸로 아는데 제 운이 좋지 않았던 건지 입양이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야 어릴 때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원장님께 듣기론 5살 땐가 한국에서는 부모에게 입양되기는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원장님을 워낙 좋아하던 전 입양되고도 원장님이랑 살겠다고 입양된 집에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했대요. 원장님도 저와 헤어지는 게 가슴 아팠지만 절 위해 강제로 떼어내 입양을 보냈답니다. 입양된 집엔 자식도 없고 양부모가 나이가 적지 않은 편이라 제가 많은 사랑받고 잘 살 거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원장님의 기대와는 달리 전 입양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파양됐어요. 양부모님이 결혼하고 10년 넘게 생기지 않았던 아이가 절 입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생기는 바람에 바로 파양했다고 하더라고요. 파양되고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온 전 밥도 잘 먹지 않고 말도 잘 하지 않았대요. 그전엔 그렇게 밝고 잘 웃던 애가 하루아침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린 모습에 원장님은 가슴이 찢어졌던 거죠. 고아원을 나와 혼자 생활하면서도 전 고아원에 자주 원장님을 만나러 가요.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면 동생들이 좋아하는 간식이랑 보드게임 같은 걸 사다 준답니다. 입양됐다가 파양된 게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원장님은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훔치세요. 내가 하루라도 빨리 좋은 부모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 내가 너무 서둘러서 보냈나 보다. 그때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눈물이 나. 원장님은 본인이 절 입양했다가 버린 것도 아닌데 옛날 얘기만 나오면 제 손을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미안하다고요. 전 오히려 그런 원장님을 보는 게 제 가슴이 더 아픕니다. 원장님이 잘 자란 저를 보고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는데 절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시니 제가 더 죄송했어요. 원장님 잘못도 아닌데 왜 아직도 미안해하세요? 저 이제 괜찮아요. 제 힘으로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잖아요. 그리고 저 요리도 잘하고 살림도 잘해서 평생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파양된 이후 20살에 고아원을 나올 때까지 전 입양이 되지 않았어요. 내내 고아원에 살았습니다. 20살에 대학에 입학해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했죠. 처음엔 당연히 무서웠지만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다 보니 어느새 취직도 한 어른이 되어 있더라고요. 혼자 살긴 왜 혼자 살아?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으니까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살아야지.
원장님도 참, 제 나이 아직 젊은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그리고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취직하고 난 이후 원장님은 절 보기만 하면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셨죠. 좋은 여자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일찍 장가 가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농담이라도 알겠다고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 가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인이 된 이후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연애할 때마다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항상 전 여자친구들과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전 평생 가정을 꾸릴 수 없는 사람이겠구나 어느 정도 단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죠. 어머, 우리 준혁이가 뭐가 어때서? 준혁이 정도면 1등 신랑감이지. 아들, 주눅들 거 없어. 좋은 여자 만나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 원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고아원에 지내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자기 자식처럼 사랑으로 키우셨거든요. 원장님을 뵐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운이 아예 안 좋은 건 아니다 싶어요. 주변에서 보면 모든 고아원이나 보육원 원장이나 봉사자분들이 다 좋은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 친부모가 어쨌든 이 고아원 앞에 버려준 덕분에 좋은 원장님과 봉사자분들을 만나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 덕분에 성인이 된 전 다른 건 몰라도 성실함만은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성실함 하나만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원장님은 그런 저의 성실함을 항상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어딜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서 항상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저에게도 여자친구가 생겼죠. 회사에 새로 입사한 후배였는데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전에도 여자를 사귀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좋은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연애할 때마다 좋은 기억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고백하기까지 고민이 많았지만 제 이상형과 너무나 비슷해서 절대 놓칠 수가 없을 것만 같아 제가 먼저 다가가 고백했어요. 다행히 여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서 받아줬죠.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기쁨도 잠시, 사내 연애다 보니 저와 여자친구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우리가 사귀는 걸 회사에는 비밀로 하자고 했죠. 저야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년 됐을 때지만 여자친구는 신입이다 보니 조심스러운 게 당연하니까요. 전 여자친구의 말대로 사귀는 걸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는 동안 전 너무 행복했어요. 여자친구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애교도 많았거든요. 제가 고아란 사실을 알았을 때 조금 놀란 듯 보였지만 그래도 그동안 힘들었겠다며 오히려 절 위로했습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들은 제가 고아란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했던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지금 여자친구에게 고마웠죠. 그래서 더 여자친구가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이 여자친구라면 원장님 말씀처럼 저도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서요. 전 여자친구와의 미래를 꿈꾸며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전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모았어요. 당시에 반지하 월세방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전셋집을 구해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취직한 회사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지역 내에서 유명한 중소기업이에요.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도 너무 좋고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십니다. 1년에 한 번 직원들 전부가 다 사장님네 별장으로 야유회를 가는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제가 진짜 가족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 고아원 식구들이 아닌 사람들이랑 함께 먹고 자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대학 때도 어울리는 친구가 별로 없기도 했고 학비를 버느라 바빠서 MT니 야유회니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나 사모님께서 절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은 회사 초창기 때부터 두 분이 함께 운영을 해오셨대요. 두 분 사이가 너무 좋으신 게 매일 함께 일하고 생활하시면서도 사소하게라도 싸우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야유회를 갔을 때 식사 준비하시는 사모님을 도우며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장님 사모님은 결혼하신 지도 꽤 되셨을 텐데 어쩜 그렇게 사이가 좋으세요? 저도 입사한 지 5년 다 되어 가는데 두 분 한 번도 큰 소리 내시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당시에 여자친구랑 제가 사귄 지 1년이 좀 넘었을 때였는데 저랑 여자친구가 별거 아닌 일에도 유독 자주 싸울 때라 사장님과 사모님의 좋은 금슬에 대해 궁금했거든요. 적어도 30년 넘게 부부로 사셨을 텐데 어쩜 저렇게 사이가 좋으신 건가 싶어서요. 그래 보여요? 우리야 뭐 자식도 없으니까 크게 싸울 일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크게 좋은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가 둘 다 큰 소리 낼 일이 없네. 그전까진 몰랐었는데 사장님, 사모님은 아이를 안 낳고 두 분이 사셨대요. 그러다 보니 평생 연애하는 기분으로 둘이서 살아서 크게 싸울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평소 사모님께서 워낙 잘 챙겨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저도 모르게 편하게 다가간 건데 순간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나 싶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모님이 들으시기엔 감히 평사원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을 하네 싶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 우리 준혁 씨가 그런 게 궁금한 거 보니까 혹시 준혁 씨 여자친구랑 결혼 계획 있는 거 아니에요? 역시나 사모님이셨습니다. 전 사모님이 편해서 얘기한 건데 혹여나 사모님께서 기분 상해하실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사모님도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친근하게 다가오시며 사모님도 저에게 여자친구에 관해 물으셨어요.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전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사모님께서 저에게 관심 가져주시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건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게 유독 안 좋은 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힘든 일이 생기든 공유하거나 위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힘들거든요.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또 젊은 사람한테 괜한 주책 부렸네. 그런 개인적인 건 물어보는 게 아닌데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준혁 씨가 휴게실에서 통화하는 걸 잠깐 들었거든. 말투가 딱 여자친구랑 통화한 것 같길래 그냥 여자친구가 있나 보다 했어. 순간 사모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여자친구가 먼저 퇴근해서 잘 들어가라고 잠깐 휴게실에서 통화를 한 건데 그걸 들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1년 정도 만난 여자친구가 있어요. 사실 전 그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은데 여자친구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는 것 같아 고민이거든요. 그 문제로 요즘 자주 싸우기도 하고요. 저도 제가 왜 사모님께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말이 술술 나왔어요. 더군다나 제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원과 사귀고 있다는 걸 숨겨야 하는 상황인데도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고민을 터놓고 말했죠. 여자친구가 알면 저에게 미쳤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사모님께 고민을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했습니다. 사실 최근 여자친구와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게 여자친구가 요즘 저를 대하는 게 좀 달라졌어요. 얼마 전 여자친구에게 제가 결혼 얘기를 꺼냈거든요. 여자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여자친구가 제가 결혼의 결자만 꺼내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자친구가 그럴 때면 전 불안해요.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여자친구도 선뜻 저를 부모님 앞에 인사드리기 망설이는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데 자꾸 여자친구가 결혼 얘기를 하면 피하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도 자꾸만 미루니까 제 입장에선 그런 점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반대하시더라도 전 허락해 주실 때까지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원망할 생각도 없고요. 사실 제가 고아라는 사실을 아시고 절 반대한다 하셔도 전 괜찮았어요. 처음 겪는 일도 아니고 지금껏 살면서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고 서러운 일은 수도 없이 겪어왔기에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반대하신다면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실 때까지 노력할 자신이 있었어요. 사모님께 너무나 감사한 게 제 얘기를 들으시군 너무도 진지하게 여자친구 입장에서 왜 결혼이 고민이 될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준혁 씨는 그 점이 제일 걱정되겠지만 여자친구가 준혁 씨 부모님 안 계신다는 거 모르고 만나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다른 이유로 결혼 고민하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솔직하게 얘기를 나눠봐요. 그날 사모님과 얘기를 나눈 게 고작 10분 남짓이었지만 그날 이후 사모님과 많이 친해졌어요.
사모님은 평소에도 회사 직원들에게 편하게 대해주셨지만 그 이후 유독 저를 많이 챙겨주셨죠.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원에서 자랐고 고아원에서 나온 이후 내내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는 때때로 반찬도 챙겨주시기도 하고 직원들이 없을 때 여자친구의 안부를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전 사모님의 조언에 따라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내가 결혼 얘기를 한 게 부담이 되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죠. 난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고 싶어서 한 얘기였는데 자기는 아직 결혼이 좀 부담되는 거면 솔직하게 얘기해줘. 난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 말을 하면서도 여자친구가 나와는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나 부모님께 나에 관해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신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사실 우리 만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자기가 갑자기 결혼 얘기해서 놀랐어. 난 30 전에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 그래도 자기가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준 건 고마웠어. 지금부터라도 자기랑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사모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저랑 결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고민이 됐던 거예요. 사모님 말씀대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제 자격지심에 혹시나 내가 고아라 여자친구가 결혼을 망설이는 건가 하는 마음에 혼자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여자친구가 제가 고아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결혼을 망설였다는 말에 바보 같지만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여자친구를 한없이 믿고 있다가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를 안 받으려다가 2통이나 전화가 걸려오길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여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있어서 한번 집에 데려오라고 했는데 자꾸만 데리고 오질 않으니 어머님께서 직접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하신 거래요. 내가 아무래도 궁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죠. 우리 한번 만납시다. 혜수는 내가 그쪽에서 전화한 거 모르니까 비밀로 하고 우리 따로 한번 봐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생각보다 호탕하신 분이었어요. 저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고 한번 만나고 싶어서 여자친구 핸드폰에서 몰래 제 번호를 찾아 전화를 하셨대요. 그리고는 여자친구에게 비밀로 하라고 한번 보자고 하셨고요. 전 당연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장소로 갔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키도 훨씬 크고 인물도 좋네. 우리 혜수가 좋아할 만하네요. 첫 만남엔 그래도 제가 믿게 보이진 않으셨는지 어머니께서 절 보고 좋아해 주셨죠. 잘생겼다고 칭찬도 해주시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어머님은 만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내가 말 돌려 하는 성격이 아니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혜수 아빠가 내년이면 정년퇴임이라 그 전에 혜수 결혼시키려고 남자친구 있냐고 물었더니 자꾸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게 분명히 남자친구가 있는데 말이지. 여자친구가 외동딸이었어요. 안 그래도 부모님께서 애지중지 키우셨다는 소리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딸이 하나다 보니 정년퇴직하기 전에 결혼시키고 싶으신 것 같았죠. 그러셨어요? 저도 혜수랑 결혼하고 싶어서 얘긴 하고 있었는데 혜수가 아직 결혼 생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혜수 나한테 무조건 30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상하네. 혹시 그쪽에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돼서 혜수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름이 준혁이라고 했죠? 준혁 씨는 어디 살아요? 집은 자가인가? 부모님은 뭘 하세요? 여자친구 어머님의 거침없는 말투에 전 순간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올 것이 온 것 같아서요. 특히나 어디 사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고 톡톡 쏘아붙이는 듯 물으시는데 당황을 했습니다. 집은 아직 월세 살고 있지만 곧 전세로 이사갈 생각이고요. 부모님은 그게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세요. 20살까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입에서 월세와 고아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여자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뭐라고요? 월세? 고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예수. 아유, 인연이 남자 만나면 부모한테 소개 안 해주려니 아닌데 왜 자꾸 숨기고 있나 했더니만 얼굴만 보고 혹해서 조건이 거지 같은 걸 말 못하고 있었구만. 됐어요. 우리 앞으로 볼 일 없을 것 같으니 혜수랑은 헤어져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다짜고짜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님, 저기 잠깐 앉으셔서 저랑 더 얘기를 하세요. 어머, 어머님은 누가 그쪽 어머니야? 난 죽어도 그쪽 같은 사위는 절대 못 보니까 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여자친구 어머님은 제 얘기를 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커피숍 문에 박차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이 나가고 나서도 전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어머님과 얘기를 나눈 건 10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10분의 대화가 저에겐 수많은 생각이 들게 했거든요. 그중 가장 놀랐던 건 어머니께서 제가 고아라는 얘기에 절 반대하신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어머니에게 30 전에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었죠. 여자친구가 저와 1년 만나는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제가 여자친구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했을 때도 여자친구는 30 전에 결혼하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다면서 너무 빠르다고 했고요. 도대체 여자친구의 진짜 마음이 뭔지 헷갈렸습니다. 여자친구 어머니의 말대로 저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어서 대충 그렇게 둘러댄 건가 싶어 마음이 불안하기도 했고요. 혼자 끙끙 앓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 곧장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했죠. 이대로 집에 돌아갔다가 오늘 밤 혼자 이불 속에서 생각만 하다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잠시 후 연락이 된 여자친구의 반응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빠 설마 오늘 우리 엄마 만나서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어? 엄마한테 만나자고 연락이 왔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나도 그러려고 했는데 어머님께서 자기한텐 절대 말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어.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엄마한테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말도 했다며?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엄마가 자기랑 헤어지라고 난리 났잖아.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사실 전 떨리는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면서 아주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만나 받은 마음의 상처를 여자친구가 이해해주고 위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여자친구는 제 마음보다 당장 어머니께서 화가 나신 게 더 급해 보였거든요. 나야 진심으로 자기랑 결혼하고 싶으니까 어머니께 인사드리는 김에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씀드린 건데 어머니께서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대? 저도 알아요. 제가 여자친구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걸요. 하지만 당시엔 저도 여자친구가 너무 좋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 보니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죠.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도 없이 고아원에서 살면서 반지하 월세방 사는 남자한테 시집 보내겠다는 딸 가진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여자친구의 말에 순간 전 말문이 턱하고 막혀버렸어요. 처음엔 여자친구의 말에 너무 놀라고 속상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자친구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었죠. 여자친구 말이 맞았습니다. 저 같은 놈에게 딸을 시집 보낼 부모가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여자친구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가슴이 더 아프더군요. 엄마가 아빠한테까지 말해서 두 분 다 지금 당장 오빠랑 헤어지라고 난리잖아. 같은 회사 다닌다는 거 아시고는 회사까지 옮기라고 하시고. 아무튼 오빠 때문에 나도 곤란하니까 당분간 전화하지 마. 나중에 회사에서 얘기해.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눈치가 보여 통화도 하기 힘드니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회사에서 얘기하자고요. 여자친구는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가는 내내 혼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서럽게 운 게 대학 졸업하고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때 제가 좋다고 쫓아다니던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자마자 절 기다렸다면서 고백을 하길래 저도 그 마음이 고마워서 마음을 받아주고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1년 넘게 사귀었는데 졸업식 날 여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뵙게 됐죠. 졸업식이 끝나고 여자친구의 성화에 할 수 없이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가졌는데 식사하던 중 제가 부모가 안 계신 고아라는 사실을 아시곤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지금의 여자친구 어머니처럼 대놓고 저에게 헤어져라 마라 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때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애둘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현을 하셨죠. 대학 때 연애란 게 뭐 진짜 연애이기는 한가. 애들 소꿉장난이지. 앞으로 취직하고 자리 잡으려면 서로 많이 힘들 텐데 그럴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도와주면서 좋은 선후배로 지내. 둘 다 아직 너무 어리잖아. 당시 여자친구는 아버지께서 높아심에 하시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전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얘기에 덜컥 놀라셔서 애둘러 헤어지라고 그냥 선후배 사이로 지내라고 하신 거니까요.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전 먼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처럼 둘 다 취직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데 전처럼 그냥 좋은 선후배 사이로 지내자고요. 그땐 지금보다 나이도 더 어릴 때고 있는 거라곤 자존심밖에 없을 때라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후로는 연애를 하더라도 절대 깊게 빠지지 말아야지. 언제든 내가 고아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헤어질 수 있으니 마음을 다 주지 말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가 깊어지고 말았죠. 여자친구도 여자친구의 부모님도 제가 부모 없는 고아에 가난하다고 무시하는데도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어요. 전 여자친구와 통화를 한 이후 며칠 동안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정신이 나가 있었죠. 결국은 여자친구와 다시 제대로 얘기를 나누기 위해 계속해서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친구는 저와 얘기를 나눌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따로 연락을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으니 저로선 회사에서밖에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자친구 뒤를 따라다니며 얘기를 나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는 저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단둘이 남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도 여자친구가 먼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이러다 정말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이고 뭐고 다 떠나서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말이라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가까운 거래처 직원들도 와서 다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식하는 내내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거래처 사장님과 우리 회사 대표님이 친구 사이라 직원들도 다들 자주 보고 친해요. 특히나 거래처 사장님 아들이 거래처 부장으로 있는데 회식도 자주 하는 사이라 잘 알죠. 그런데 그 거래처 사장 아들과 제 여자친구의 분위기가 어딘지 모르게 묘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 남자 옆에 앉아서 연신 부장님 하면서 술을 주고받더니 귓속말까지 속닥거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질투가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죠. 결국 전 참지 못하고 화장실에 가는 여자친구를 붙잡아 식당 밖으로 나가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어? 오늘은 자기랑 꼭 다시 얘기하고 싶으니까 이따 회식 끝나면 뒤쪽 편의점 앞으로 와. 내가 데려다 줄게. 가면서 얘기 좀 하자. 저로선 큰 용기를 낸 겁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여자친구에게 외면당하는 와중에 전 잠시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먼저 말을 건 거니까요.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런 제 마음도 알아주지 않고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나 강 부장님이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어. 알고 보니까 우리 집 근처 사시더라고. 대리 부를 거라고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자고 했어. 순간 전 너무 기가 막혀서 미간이 구겨졌습니다. 저에게 나중에 얘기하자고 해놓고 계속 무시하고 피하면서 제대로 마무리 짓지도 않은 상태로 다른 놈의 차를 타고 집에 간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거든요. 자기 지금 술이 그렇게 취해서 남자친구도 놔두고 다른 놈 차를 타고 간다는 거야? 자기 어차피 차도 없어서 택시로 데려다 줄 거잖아. 우리 집 갔다가 자기 집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택시비도 많이 드는데 편하게 같은 동네 사람 차 얻어 타고 가면 좋지 뭐. 전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여자가 제 여자친구가 맞나 싶었죠.
그동안 저에게 차가 없어도 제가 월세방에 살아도 다 괜찮다고 앞으로 벌어서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저렇게 달라진 표정으로 쌀쌀맞게 얘기를 하니 가슴에 비수가 푹푹 찌르는 것 같더군요. 전 상처받은 얼굴로 여자친구를 노려봤어요. 그리고 차도 없고 집도 없는 남자랑 그동안 어떻게 만났냐고 찌질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자친구도 화가 났는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더군요. 아, 나도 이제 모르겠어. 며칠 내내 생각해보니까 사실 우리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 뭐.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딸을 맡겨? 자기 지금 말 다 했어? 지금 그 말은 내가 부모가 없어서 날 못 믿겠다는 거야? 부모가 날 버린 건데 그게 내 잘못이야? 누가 오빠 잘못이래? 암튼 나도 오빠처럼 아무것도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지질 궁상으로 고생만 하고 살고 싶지 않아. 지겹다, 지겨워. 우리 그냥 헤어지자. 여자친구는 이 상황이 질린다는 듯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나와 만난다는 걸 부모님께 들키고 나서 집에서도 눈치가 보여서 살 수가 없대요. 전 그날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런 소리까지 듣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한 달 정도 혼자 많이 힘들어했어요. 헤어졌어도 전 여자친구와는 회사에서 매일 만나다 보니 애써 회사에선 아무 일도 없는 듯 씩씩하게 굴었죠.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더니 제가 지냈던 고아원 원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혁아, 안 놀라지 말고 들어. 며칠 전에 어떤 사람들이 고아원으로 찾아와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 중이라고 애들 기록을 다 확인하고 갔는데 글쎄, 그 사람들이 찾는 애가 준혁이 너인 것 같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 정보가 누가 봐도 준혁이 너야. 네? 원장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고아원에 버려진 게 언젠데 이제 와서 부모라고 저를 찾아오다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나도 처음엔 긴가민가 했는데 3살 정도 된 남자아이 혼자 고아원에 버려졌고 당시에 고급 브랜드 잠바랑 운동화 신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 귓볼대에 커다란 점이 있다는 것까지 똑같아. 원장님의 말씀에 순간 전 너무 놀라 말문이 턱하고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찾는다던 부모가 말한 인상착의와 제가 너무도 닮아 있었어요. 사실 누구에게도 말한 적은 없지만 20대 초반까지도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절 낳아주신 부모님께서 절 찾으러 오는 그런 꿈이요. 절대 일어날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 깊숙이 부모님에 관한 기대감이 남아있었는지 자꾸만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하지만 20대 후반이 지나고 나선 한 번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런 꿈 같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요. 30을 며칠 앞에 둔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받고 나니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반신반의했어요. 이 나이에 부모님을 찾게 될 거라곤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했고 그분들이 확실히 제 부모님이 맞는지도 모를 일이니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분들의 요청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 제 머리카락을 제출했는데 제가 그분들의 친자식이 맞는답니다. 전 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순간 눈물이 울컥 쏟아졌어요. 이 나라 어딘가에 제게도 진짜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남아있었어요. 유전자 검사가 나오자마자 원장님의 연락을 받고 전 제가 살았던 고아원으로 향했습니다. 제 친부모님께서 절 보러 오겠다고 하셔서요. 제가 고아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친부모님께서 먼저 고아원에 도착하셨는지 항상 텅텅 비어있던 고아원 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아무래도 찜찜한 마음에 차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던 그때였습니다. 원장님 사무실 안에서도 제 차가 주차장에 들어오는 걸 보셨는지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무실 문이 활짝 열리고 안쪽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나왔어요.
그 순간 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원장님 사무실에서 달려나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전 믿을 수가 없어 제 두 눈을 마구 비볐습니다.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사람을 잘못 본 줄 알고요. 그런데 원장님 사무실에서 나온 두 사람은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과 사모님이 확실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절대 말도 안 되는데. 사장님, 사모님, 두 분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당황한 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죠. 제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요. 그런데 그 순간 더 쇼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빠르게 제 곁으로 다가오시더니 절 와락 껴안았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이고,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모습 보고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준혁 씨였네. 우리 준혁 씨가 내가 그토록 찾던 내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5년 넘게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을 몰라봤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모셨던 사장님과 사모님이 절 낳아주신 친부모님이라뇨. 이건 영화에서도 나올 수가 없는 일이었죠. 준혁 씨 처음 봤을 때 아무래도 남 같지 않고 마음이 간다 했더니만 그게 다 내가 낳은 내 새끼라 그런 거였어. 뒤에서 머뭇거리시던 사모님께서도 어느새 제게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하고 올라오는 기분에 휩싸였어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났죠. 제가 알기론 사장님 사모님 두 분 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금수저라고 들었거든요. 한 번도 가난하게 살아보신 적 없는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이 무슨 이유로 절 고아원에 버린 건지 순간 울컥했습니다. 전 곧바로 사장님의 품을 벗어나 사모님의 손도 뿌리쳤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말도 안 돼. 두 분 다 그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계셨으면서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절 찾으신 거예요? 준혁 씨, 아니 내 아들 서준아,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널 얼마나 그리워한 줄 알아? 우리 네가 감쪽같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사장님께서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절 서준이라고 부르는데 전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고아원 앞에 절 버릴 때 이름도 적어두지 않고 사라져서 지금껏 30년 가까이 원장님께서 지어주신 이름 준혁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서준이라뇨. 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코웃음이 튀어나왔죠. 거짓말. 3살도 안 된 애를 고아원 앞에 갖다 버리고 평생 나 몰라라 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격한 감정은 처음 느꼈습니다. 나를 낳아준 친부모님이 나를 찾아왔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론 이 믿기지 않는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기가 찼어요. 준혁아, 그게 아니야.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준혁이 아니, 서준이 너희 부모님은 네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계셨대. 제가 몰라도 너무 많은 걸 모르고 있었더군요. 알고 보니 제가 고아원에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죽은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얘기는 이랬어요. 전 사장님과 사모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랑으로 태어난 서준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사장님과 사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에서 결혼해 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집안에 새로 들어온 가정부 때문에 모든 행복이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죠. 당시에 부모님께서 일하느라 바빠 절 하루 종일 돌보기는 힘들어서 부모님께서 회사로 출근하고 나면 가정부가 저를 돌보며 집안일을 했대요. 처음엔 가정부가 저도 예뻐하고 살뜰하게 챙기길래 100% 신뢰하고 믿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가정부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죠. 제가 2돌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그 가정부가 저를 데리고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답니다. 부모님께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저도 가정부도 집에 없었대요.
처음엔 당연히 시장에 갔나 보다 했는데 밤이 늦을 때까지 돌아오질 않았답니다. 당시에 가정부는 핸드폰도 없어서 연락도 되지 않는 거죠. 그제야 이상하다고 생각한 부모님께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가정부를 찾아다녔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처음 일하러 들어왔을 때 부모님께 제출한 이력서가 다 거짓말이었답니다. 집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두 틀렸고요. 그제야 그 여자가 부모님을 속이기로 작정하고 들어왔다는 걸 알았대요. 그 가정부를 소개받을 땐 분명 결혼한 적 없다고 들었는데 이 여자가 알고 보니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했대요. 심지어 이혼당한 이유가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그 여자의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여자가 불임이었다고 하더군요. 모진 시부모는 그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그날 바로 이혼을 시키고 여자를 쫓아냈답니다. 남자도 자기 부모의 말에 동의해 바로 이혼을 했고요. 가정부로 오기 전 그 여자를 알고 지냈던 지인의 말이 그때 일로 여자가 충격을 받아 한동안 말도 안 하고 폐인처럼 살았대요. 결국은 주변에서 보다 못한 사람들이 여자에게 먹고 살려면 일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설득을 해서 가정부 일이라도 하게 된 건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오게 된 집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경찰에게 그 얘기까지 듣고 부모님은 조금이나마 안심을 했대요. 그 가정부라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한 서름에 저를 데려다 키울 생각으로 납치를 하기라도 한 건가 싶어서요. 그랬다면 저를 해치지 않았을 것 같아 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제가 없어진 지 딱 일주일이 됐을 때 경찰이 그 여자를 잡았답니다. 그 여자가 고향의 부모가 사는 시골 마을 기차역에서 잡았대요. 그런데 그 여자가 진술하길 저를 죽였다고 했답니다. 난 평생 가난한 집에서 고생만 하며 산 것도 모자라 애도 못 낳고 이혼까지 당해서 불행해 죽겠는데 니들은 부모 잘 만나 호강하면서 애까지 낳고 잘 먹고 잘 사는 꼴이 꼴사 나와서 내가 강에다 던져버렸어. 니들도 한번 나처럼 불행하게 살아보라고. 가정부의 진술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버진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대요. 그 미친 여자의 말 한마디에 그날 밤 경찰과 군인들은 저희 시체라도 찾기 위해 여자가 절 던졌다는 강을 뒤지고 또 뒤졌지만 시체는커녕 아이의 흔적조차 나오지 않은 거죠. 여자는 3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부모님의 참담한 심정을 위로할 수는 없었죠. 그 이후로 부모님은 저를 잊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일도 하지 않고 집안에 갇혀 지옥처럼 살았다고 해요. 산 송장처럼 말이죠. 주변에선 아이를 하나 더 낳으라고 했지만 부모님은 그럴 수가 없었답니다. 매일 밤 제가 꿈속에 나타나 우는데 다른 아이는 생각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고 두 분이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주며 지금껏 버티며 사신 겁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 부모님께 믿기지 않는 일이 있었대요. 그 미친 여자가 출소를 했다네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글쎄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평생 말 안 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내가 최근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이대로 죄인으로 살다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당신들 손에 죽을 각오로 찾아왔어요.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죠. 아무리 화가 나도 애를 그렇게 두고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당신은 이미 지옥행이야. 그리고 두고 오다니. 당신이 내 새끼 강물에 던졌다고 했잖아. 두고 오긴 도대체 어디다 두고 왔다는 거야? 아버진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그 여자를 집안에 들인 게 잘못이다 싶어 그대로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끄집어내려던 참이었답니다. 미친 여자 말을 믿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그때 여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대요. 서준이 그애 강물에 던지지 않았어요. 내 고향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두고 왔다고요. 지금쯤 아주 잘 커서 잘 살고 있겠네요. 여자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며 저를 그 지도에 적힌 고아원에 버렸다고 말했답니다. 세상에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있을 수가 있나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미치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이제와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서 사실대로 털어놨답니다. 절 죽이지 않았고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그 얘기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펑펑 쏟았답니다. 미친 여자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그 말이 사실이길 간절히 바란 거죠. 이런 미친,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 새끼가 죽은 게 아니라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다는 거냐고. 그렇다니까요. 못 믿겠으면 지금 당장 그 고아원 가서 물어봐요. 내가 몇 월 며칠에 그 앞에 버렸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날짜로 물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진 지금 당장이라도 그 여자의 멱살을 잡아 때려 죽이고 싶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는 꾹 참고 여자의 말대로 고아원을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한 날짜에 고아원 앞에 버려졌던 남자아이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아이의 신체적 특징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억하는 귀 뒤에 큰 점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고요. 그렇게 저와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는 30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도 부모님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살던 반지하 월세방에서 나와 부모님께서 사시는 대궐 같은 집으로 들어갔죠. 처음엔 저도 이 상황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핏줄이라서 그런 걸까요? 함께 지내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란 소리도 어느새 자연스레 나오게 되고 함께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모님은 저와 마주보고 식사하시다가 눈물을 훔치곤 하세요. 이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우는 거야, 준혁아. 네가 내 앞에서 내가 만든 음식 먹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서 너무 기뻐서 그래. 부모님께선 절 준혁이라고 부르십니다. 서준이라고 개명을 할까 싶기도 했지만 부모님께선 지난 20년간 절 키워주신 원장님께서 지어준 이름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써왔던 이름이니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죠. 제가 사장님과 사모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어요. 아버진 지금까지 제가 고생하며 산 게 안쓰러우시다며 회사에서 부사장 자리를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지만 전 제 실력에 비해서 너무 과분한 자리인 것 같아 거절했습니다. 제 실력이 되면 그때 맞는 자리에 보내달라고 했죠. 아버진 회사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저를 소개했어요. 그러자 제 여자친구가 크게 후회하며 요즘 연신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자기가 친부모 찾고 싶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라도 부모님 찾아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몰라. 그래? 네가 내 일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줄 몰랐네. 여우 같은 게 교회에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저를 위해 기도를 했다고 하니 절로 코웃음이 나오더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랑 헤어지고 얼마나 혼자 힘들었는데 부모님도 나 힘들어하는 거 보시고 자기 반대한 거 많이 후회하셨어.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다시 만나보는 거 어떨까? 회사 내에 제가 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되고 나서 전 여자친구가 절 바라보는 눈빛이 변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속물처럼 나올 줄은 몰랐어요. 부모가 없는 가난뱅이라고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러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어쩌지? 우리 부모님께서 앞으로는 내 수준에 맞는 여자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너랑은 못 만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도 이제 나 포기하고 너한테 맞는 남자 만나. 주제를 알아야지. 뭐야? 주제를 알라... 자기 말 다 했어? 아니, 아직 다 안 했어. 너랑 나랑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자기래? 그 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소름 돋으니까 다신 그렇게 부르지 마. 역시 인생은 살아봐야 아는 건가 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버려졌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는데 저에게도 이런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오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그날 이후 전 여자친구도 쪽팔리긴 했는지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럴 만하죠.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승승장구 잘 나가는 꼴 보기 싫을 테니까요. 부모님을 찾고 난 뒤에 모든 게 술술 잘 풀리고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 있어요. 그 미친 가정부. 그 가정부가 한 짓을 경찰에 다시 고발하고 고소를 했죠. 절 죽였다는 죄로 이미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와 소송의 의미가 없긴 하지만 거짓말로 지난 30년간 저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으니 무고죄에 해당은 된대요.
소송에도 물론 크게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이 현실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부모님과 전 이제라도 만나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다행이다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난 30년 동안 저도 낳아준 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 힘들고 원망스러웠지만 부모님만 못하죠. 사랑스러운 아들을 그 차디찬 강물 속에 묻어놓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부모님은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며 살았지만 마음속 깊이 박힌 칼날이 한 번씩 목구멍을 뚫고 튀어 올라올 때면 참을 수 없이 고통스러우셨대요. 그 소리를 듣는데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힘들고 아픈 건 지금까지 충분히 해봤으니 앞으로 남은 인생은 부모님과 오롯이 행복하게 사는 일에만 쓸 거예요. 여러분께서 우리 가족에게 힘이 되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끝까지 저희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전 남편과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고 있는 60대입니다. 최근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지금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왔죠. 다행스럽게 남편은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했고 지금은 반려견 3마리와 반려묘 2마리까지 대식구들과 여유롭게 지내고 있답니다. 자식들은 어쩌고 있느냐고요? 저희 부부 사이엔 아들 2과 딸 1가 있어요. 다들 자기 밥벌이는 스스로 하고 있죠. 남편도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 기댈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말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들은 저와 남편이 키워낸 회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큰애는 공부를 참 잘했죠. 솔직히 저도 남편도 배움의 깊이가 깊지 않다 보니 첫애는 이것저것 정말 많이 시킨 것 같네요. 첫애를 키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어요. 없는 살림에도 첫애에게 뭐든 해주고 싶었답니다. 아마 요즘 엄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래도 워낙 착한 애라 반항 한번 하지 않고 잘 자라줬죠. 지금은 국제 변호사로 미국에서 외국인 며느리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막내딸은 멋들어진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니만 건축을 전공해서 유명한 건축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결혼을 했어요. 사위는 둘째 아들과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 지금은 막내딸과 같은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답니다. 사위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동생과 죽어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으로 보고 있으면 저희 남편과 참 많이 닮았다 싶어요.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정말 사람이 진국이랍니다. 딸은 아빠와 닮은 남자와 결혼한다는 말이 진짜 맞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자랑이 끝날 줄 모르냐고 핀잔 주실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희 부부의 자식 농사가 뭐든 다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도 말 많고 탈 많았던 둘째 아들 내외 때문이거든요. 아직 얘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네요. 머리도 지끈거리고요. 그만큼 둘째 아들 내외는 제게 있어서 사고뭉치이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깊은 배신감을 남긴 사람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답니다. 둘째 아들은 첫째 아들과 달리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였어요. 공부는 일찌감치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건 상관없었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사춘기 땐 저희 부부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 그 자체였습니다. 무슨 사춘기를 혼자서만 겪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그때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나마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무슨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건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약대를 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재수까지 해서 약대를 진학을 하더라고요. 졸업 후엔 제약회사에 들어갔고요. 비록 어린 시절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 친구들과 싸움박질도 셀 수 없이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자신의 몫을 다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다행이다 하고 있었죠. 나름 평화롭게 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둘째 아들의 폭탄 선언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뭘 한다고 네가? 결혼이요. 결혼하려고요. 최대한 빨리.
아니,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냐? 만나는 사람은 있어서 하는 말이야? 당연하죠. 누굴 바보로 하시나. 당연히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으니까 하는 말 아니겠어요? 둘째 아들은 연애 전적도 화려했는데 어떤 여자아이를 만나더라도 100일을 넘기지 못했어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편이기도 했지만 매번 여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말하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넘어가다 보니 남편도 저도 쉽게 믿을 수가 없었죠. 이번에도 그냥 저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다고 정색을 하며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고 말을 했죠. 저나 남편은 할 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것처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둘째 아들의 얼굴을 빤히 보기만 했어요. 속으로 농담을 하나 싶었지만 둘째 아들은 이번엔 진짜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곤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죠. 전 밖에서 보면 안 되겠냐고 했지만 둘째 아들은 프러포즈까지 한 사이라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아들이 데려온 여잔 어른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왜 참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저 역시도 둘째 며느리를 보자마자 처음에 했던 생각이 참하다였거든요. 목소리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얼굴에 살짝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하루 종일 둘째 아들이 데려올 사람이 누구인지 긴장하고 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준비된 음식을 먹으면서 과하지도 않게 적절한 선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모습에 내 아들이긴 하지만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났나 싶더라고요. 둘째 며느리인 공연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과는 술자리에서 합석하게 되면서 알게 됐다고 들었고요. 참으로 둘째 아들다운 만남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 아들과는 5개월 정도 만났으며 결혼에 대해서도 충분히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죠. 똑 부러지는 대답에 남편과 전 이번엔 진짜 결혼할 생각이 맞기는 한가 보다 했어요. 첫 만남에서부터 저는 둘째 며느리가 제법 마음에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을 처음 한 건 상견례까지 마친 뒤였어요. 신혼살림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둘째 며느리가 저희와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이한테도 얘기했는데요. 어머니, 전 이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어요. 전 두 귀를 의심했어요. 요즘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좋았냐고요? 설마요. 전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걸요. 아직 저희가 모아둔 돈도 얼마 되지 않고 그의 직장이나 제 직장이나 여기서 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집에 두 분만 사시는 것도 너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아직 막내도 있고 괜찮어. 신혼생활도 있는데 둘이서 오붓하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어른들이랑 같이 산다고 눈치 볼 것도 없이. 눈치는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살면 더 좋죠. 아직 제가 미숙한 것들이 많아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다 독립하고 나면 지금의 집을 팔고 한적한 곳으로 이사를 가서 봉사활동하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계획이었거든요. 식구가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리고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 시키는 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말로 둘이서 독립하는 게 어떻겠냐고 둘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독립해서 집을 구한다고 해도 겨우 25평 아파트가 전부일 텐데 나중에 아이 태어나고 하면 좁을 것 같아서요. 적어도 45평은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저희가 구할 돈이 없거든요. 아니 25평이 어때서? 그 정도면 둘이 살기는 충분히 넓고 애가 태어난다고 해도 방이 3개는 되는데 못 키울 게 뭐가 있겠어? 어머님, 그렇게 좁아터진 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45평은 돼야 사람 사는 느낌이 들죠. 하여튼 저희에겐 아직 집을 구할 만큼의 여유가 없으니까 들어와서 살게요. 아니면 어머님께서 해주시려고요? 아파트? 결혼 자금에 보태라고 4천만 원 줬잖니. 그 돈에 대출 좀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되지. 전 당시에 아이들 결혼을 할 때마다 결혼 자금에 4천만 원을 보태면서 알아서 쓰라고 했었거든요.
첫째도 그렇게 했고 막내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본인들이 얼만큼이나 모아놨는지 모르지만 4천만 원이 더 생겼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에게 4천만 원은 그리 성에 차는 금액이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니 얼굴색이 확 변하곤 입을 삐죽 내밀더라고요. 네, 그이한테 받았어요. 그 돈은 저희 결혼 비용으로 쓰기로 했고요. 그나저나 어머님, 저희 들어와서 살기로 그이랑 얘기 다 끝냈으니까 어머님께서도 저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내가 널 싫어하다니. 아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널 싫어해? 제가 들어와서 산다고 하니까 자꾸만 밀어내시잖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시부모님 모시고 산다면 다들 좋아하시던데 왜 그러세요? 둘째 며느리는 너무 서운하다며 며느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면 좋아하시는 것이 정상 아니냐고 투덜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을 미워하면서 결혼 허락은 왜 하셨냐는 소리까지 나오더군요. 결국 전 둘째 며느리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답니다. 식구가 늘어났다는 낯선 감정이 처음엔 그다지 와닿지 않았죠. 아침에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될 정도로 둘째 며느리가 바쁜 것도 있었지만 천성이 다정한 것인지 저나 남편에게 정말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한 달은 갔나? 초반엔 아침 준비를 돕겠다고 일찍 내려오더니 점점 기상 시간이 늦어지더군요. 급기야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고 부르면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어머님, 아직 시간이 이르잖아요. 조금만 더 자게 두셔도 될 텐데, 왜 깨우세요? 아침은 먹고 출근해야 될 거 아니야. 아침 준비 다 했으니까 어서 나와서 숟가락이라도 좀 놔. 그렇기는 한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요. 일어나서 씻고 숟가락만 놓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 어머님, 진짜 상주 가정부 쓰시는 거 어때요? 아침마다 저나 어머님이나 바쁘게 준비할 것도 없이 상주 가정부 쓰면 편하잖아요. 둘째 며느린 가정부가 있으면 뭐하냐며 식사 준비는 여전히 자신이 하는데 이건 사람을 써도 쓰는 것 같지 않다고 중얼거렸죠. 물론 저희 집에도 일 도와주시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전 식구들 식사만큼은 꼭 제 손으로 준비하는 편이라 다들 출근한 이후에 오셔서 다른 가족들 퇴근하기 전에 가셨거든요. 며느린 그게 꽤 불만인 모양이었고요. 하지만 저도 할 말은 있었죠. 제가 며느리더러 아침을 차리라고 시킨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제가 다 준비하고 며느리인 일어나서 상 차리고 숟가락만 놓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혼자서만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남편이나 우리 막내 그리고 둘째 아들 녀석도 함께 도와서 자기 밥그릇 국그릇 챙기고 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며느리 혼자서 고생하는 그림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고작 그거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봤던 모습과 많이 다르구나 하고 실감했죠.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며느린 상주 가정부를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 못 들은 척 했어요. 제 고집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을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전 기절할 만큼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전 둘째 며느리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을 처음 봤던 터라 너무 놀라서 움직이질 못했죠.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선 저희 집에서 10년 이상 일해주신 분이라 실수할 일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제가 분명히 메모 남겨뒀죠. 오늘 저녁에 입어야 하니까 드라이해서 가져다 두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예요? 아니 그걸 아침에 두고 가셨는데 어떻게 벌써 드라이를 맞춰서 놔요. 내일이나 돼야 되죠. 그걸 누가 몰라요? 그런 거 있으면 특별히 메모 남겨두지도 않았겠죠. 글을 못 읽는 것도 아니면서 왜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해요? 아니 둘째 며느님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 가능한 일을 부탁을 해야지. 이건 무슨 억지라고. 이봐요. 누가 누구더러 둘째 며느님이래? 아주머니, 작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머리가 나쁜 거예요? 아니면 날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좀 들어 쳐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모님께서도 저한테 함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억지 쓰는 건 둘째치고 지금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 어머님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봐. 종년 주제에 어디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대꾸가. 정말이지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뻘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막말을 막 내뱉을 수 있는지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죠.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사람을 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저희 집에서 일을 봐주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10년 이상씩 일을 해주시는 분들이라 이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인데 지금 뭐하는 짓인가 싶더군요.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둘째 며느리를 부르며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이냐고 화를 냈어요. 제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던 둘째 며느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허둥거렸죠. 전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먼저 사과를 드렸어요. 저의 등장이 당황스러웠던 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는지 오히려 얼굴을 붉히며 고개만 숙이시더군요. 전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에 대해 제가 며느리를 잘못 가르쳤다며 거듭 사과드리곤 충격받으셨을 텐데 일찍 들어가 쉬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가사 도우미분을 보내고 나서야 전 둘째 며느리와 눈을 마주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눈동자를 굴리며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지 머리를 굴리는 게 너무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전 며느리에게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제가 분명 아침에 출근하면서 시켰는데 아주머니께서 먼저 저를 무시하셨어요. 오늘 저녁에 만찬에 입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세탁소니?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미리미리 부탁을 해야지. 아니면 네가 출근길에 했어야지. 그리고 네 어머니 뻘 되는 분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어? 어머님, 어차피 저 사람이랑 우린 갑과 을의 관계예요. 고용주와 고용인인데 그럼 존대하면서 지낼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 어차피 우리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들인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네가 밖에 나가선 돈 가지고 사람 막대할 수 있을지 모른다만 내 집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싶거든. 아주머니께 너희가 쓰는 층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사람 부리듯 마음대로 하렴. 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절 바라보는 둘째 며느리 때문에 좀처럼 진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따로따로 사람을 쓰자고 했죠. 둘째 며느린 그제야 자신이 과했다며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딱 느낌이 왔어요.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전 내일 당장 아주머니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도 공손하게 대할 거 아니면 아주머니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전 이때부터 둘째 며느리가 좀 무섭기도 하고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다음날 둘째 며느린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답니다. 한번 저한테 들킨 것이 기폭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둘째 며느리에게 이상한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인지 모르겠지만 둘째 며느리의 행동이 점점 더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은 막내딸 결혼을 앞두고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죠. 전 막내딸과 사위 둘이서 고르면 될 일을 가지고 뭘 나까지 부르냐고 한 소리 하긴 했지만 내심 기분은 좋더라고요. 요즘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부모된 마음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알 길이 없고 답답했는데 이렇게 예물을 같이 보자고 하니까 반가웠죠.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자신도 따라가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막내딸은 상관없다고 말했지만 전 내심 좀 찜찜했습니다. 보석상에 도착한 저희 모녀는 예물로 할 반지와 시계를 보면서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어요. 막내딸은 반지는 심플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인 결혼 반지다워야 하는 거 아니겠나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를 껴보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둘째 며느리가 보이질 않더군요. 어디를 갔나 했더니만 구석에서 자기 혼자 뭘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전 그러는가 보다 하고 막내딸에게 그나마 가장 무난하면서도 끼고 다닐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반지를 골라 손에 끼워주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분명 혼자서 보석을 구경하고 있던 둘째 며느리가 쓱 고개를 내밀더니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건 결혼 반지가 아니에요, 어머님. 적어도 다이아가 크게 박혀 있어야 결혼 반지다운데 그건 무슨 장난감 같잖아요. 여기 주변에 다이아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 올해 첫 출시된 라인이에요. 올해 나왔든 작년에 나왔든 무슨 상관이에요, 아가씨? 이 반지 너무 없어 보여요. 아니, 결혼 반지라면서요. 이따니면 언제 알이 큰 반지 받아보겠어요? 이왕이면 큰 알이 박혀 있는 걸로 해요. 언니 의견 고마운데 일하다 보면 너무 알이 큰 반지 불편하더라고요. 결혼 반지 늘 끼고 있잖아요. 일할 때 불편하면 뺐다 꼈다 해야 되는데 차라리 끼고 다니기 쉬운 걸로 할래요. 그리고 우리가 계획 잡은 예산에 너무 알이 큰 반지 무리예요. 막내딸은 방긋 웃으며 제가 끼워준 반지가 마음에 든다고 말했어요. 둘째 며느린 그런 막내딸을 보며 혀를 차더니만 가게에 있는 점원들까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생각 없이 내뱉었습니다. 아가씨, 남자 쪽에 이 정도도 해줄 수 없다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거 어때요? 아가씨 정도 조건이면 더 좋은 사람들 넘치게 만날 텐데 아가씨가 너무 아깝잖아요. 아니 결혼 준비하면서 예산이 어쩌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결혼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언니, 말은 좀 가려서 해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시집 올 때 뭘 해가지고 왔다고 그런 말을 해요? 둘째 오빠야말로 우리 엄마가 결혼하는데 보태라고 받은 돈으로 했으면서 이렇게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아가씨, 갑자기 그 얘기 여기서 왜 나와요? 전 그저 아가씨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그 걱정 과하고 쓸데없으니까 넣어두시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감나라 대추나라 하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막내딸의 일침에 둘째 며느리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붉게 물들더니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는 쏜살같이 사라졌죠. 전 막내딸에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막내딸은 어깨를 으쓱이며 둘째 며느리가 점점 본성을 드러내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그런 모습을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었죠. 그날 이후로 둘째 며느리가 가장 꺼려하는 사람은 막내딸이 됐습니다. 막내딸까지 결혼해서 독립해 나가자 큰 집엔 저희 부부와 둘째 아들 내외만 남게 됐어요. 그때부터 둘째 며느린 집에서 점점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분명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 정중하게 대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없다며 큰 소리로 아주머니에게 화를 내는 모습도 종종 보였고요.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니만 이젠 제가 있어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나마 예전처럼 막말을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랫사람 대하듯 행동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운전을 해주시는 백 기사님께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짜증을 내더군요. 아저씨, 제가 아침에 바쁘니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했죠? 제가 나왔을 때 문 앞에 대기하라고 몇 번 말해요? 회장님께서 급하게 나가실 일이 있다고 하셔서 모시고 온다고 늦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핑계대면 다 넘어갈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기사도 확 바꿔버릴 줄 아세요? 당신 같은 늙은이보단 젊은 사람의 행동도 빨라서 아버님도 좋아하실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백 기사님께선 진심으로 운전을 그만두실 생각도 하셨다고 했죠. 그만두겠다고 하셨을 때 남편이 얼마나 둘째 며느리에게 화를 냈는지 몰라요. 여기서 자기 사람에게 그만두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고 말이죠. 둘째 며느린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부턴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께도 백 기사님께도 행동을 조심하더군요. 제가 둘째 며느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다짐했던 건 가족 모임에서의 일 때문이었어요. 그날은 미국에 있던 큰아들 내외가 휴가차 귀국을 한 날이었죠. 오랜만에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기념하고자 근사한 곳을 빌려서 식사를 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1년에 몇 번 못 보는 큰아들 내외는 물론 화상전화로만 인사를 나누었던 첫 손주를 직접 만난다는 생각에 무척 떨리는 마음이었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둘째 며느리에겐 좀 유별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좋으시냐며 묻더니 제가 너무 큰아들 내외를 반기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전 멀리 떨어져 있으니 반가운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지만 둘째 며느린 입을 삐죽거리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들은 자기들인데 너무하다고 했죠.
모시고 산다니. 나는 분명 처음부터 독립하라고 했는데 들어와서 산다고 했던 쪽은 너희였다. 내가 너희대로 밥을 하라고 했니? 집안일을 시키기로 했니? 모시고 산다는 말이 어디 있어?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죠, 어머님. 그냥 말 실수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화를 내세요? 형님이셨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면서. 둘째야,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첫째가 귀국한 이후부터 지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너희한텐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어머님이 너무 형님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죠. 둘째 며느린 끝까지 섭섭하다는 말을 멈추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행동은 가족끼리 모인 장소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큰며느리가 미국 사람이라 저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을 줄 알았죠. 저도 영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매번 볼 때마다 한국어가 늘어서 오더니만 이젠 능숙하게 구사할 정도였어요. 큰며느린 그동안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가족 모임의 웃음 버튼이 기꺼이 되어주었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를 기다리다가 잠시 화장실을 갔는데요. 거기서 전 충격적인 대화를 듣고 말았어요. 바로 큰며느리와 둘째 며느리의 대화였습니다. 형님은 영영 미국에서 안 돌아오시는 거죠? 아예 아주버님더러 이민을 오라고 해보지 그러세요? 이민은 무슨, 우린 3년 정도만 더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인데 아이 키우기가 한국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말이야. 한국을요? 설마 형님 본가로 들어오실 건 아니죠? 거기까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그이와 얘기를 해봐야지. 그 집은 제 거예요. 친바를 생각 조금도 하지 마세요. 둘째 며느리의 말에 문고리를 잡은 제 손엔 힘이 들어갔어요. 자기 집이라니. 멀쩡히 저희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왜 둘째 며느리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의 이런 궁금증은 금방 해결이 됐습니다. 그 집이 어떻게 동서 거야? 어머님 아버님 집이지? 동서 혹시 지금 본가에서 사는 이유가 그 집 때문은 아니겠지? 왜 아니겠어요. 그 집은 꼭 저희가 받을 테니까 형님은 꿈에서라도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집에서 왜 버티고 있는데? 듣고 있자니까 말이 좀 이상하네. 아니 아직 두 분 정정하신데 누가 받는다 누구 거다 그런 얘기 왜 하는 건지 모르겠네. 남 빼줘. 그런 얘기에 조금도 관심 없으니까. 큰며느리가 어이없단 말투로 둘째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죠.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코웃음을 치며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정색을 하고는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큰며느린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전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 물려줄 재산은 조금도 없으니까 바라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았죠. 그렇게 기쁘게 시작한 가족 모임은 제게 최악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에게 막내도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초반 계획했던 대로 외곽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고 말했어요. 남편 역시 원했던 일이라 뛸 듯이 기뻐하며 땅을 받은 곳이 있다고 의욕적으로 제게 설명을 했죠. 전 남편이 골라둔 몇 군데 중에서 그나마 교통편이 편리한 곳을 정해 막내에게 말해 집을 짓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녁 식사 시간에 둘째 아들 내외에게 말을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둘째 며느리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묻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이 집 팔기로 했다니요? 아니, 저희한테 어쩜 상의 한 번 없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우리 부부 명의로 된 집인데 우리가 너희한테 왜 얘기를 해야 되니? 둘째야, 우리가 너희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문제니? 입버릇처럼 막내 시집가면 외곽으로 간다고 하셨잖아요. 새삼스럽게 무슨. 당신도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우리 다 독립시키고 나면 두 분이서 오붓하게 전원생활 즐기고 싶어 하신다고. 아니 그건 하여튼 어머님 저희는 어쩌라고 그렇게 결정하세요? 어쩌기는 집 구해서 독립하면 되지. 회사 근처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많던데. 제 말에 둘째 며느린 미치고 환장해서 팔짝 뛰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돈은 어디 있어서 아파트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어요. 잔뜩 불쌍한 표정을 짓는 둘째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처음 저 연기에 속았던 지난 날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웃으며 대답했죠. 지금까지 번 돈 다 어떻게 하고? 아니, 너희 결혼해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면서 한 번도 생활비를 낸 적도 없잖니? 나도 달란 말 안 했고, 그건 너희가 돈 모아서 좋은 집으로 독립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거야. 생활비? 아니, 당신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준다고 하지 않았어? 둘째 아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 순간 그동안 둘째 며느리가 둘째 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생활비를 따로 챙겼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말했지만 둘째 아들은 정색을 하고는 지금까지 그 돈만 모아도 몇 천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냐고 따져 물었죠. 둘째 며느리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자고 눈짓을 했지만 둘째 아들은 꿈쩍하지 않았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어떻게 됐는진 그건 궁금하지도 않고 너희 빨리 좋은 집 구해서 나가 살아. 너희가 사는 대로 우리도 정리할 테니까. 어머니 진짜 너무하세요.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내쫓으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둘째야, 우리가 언제 쫓아냈다고 그러니? 당장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한두 달 사이에 정리하라는 말이지.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여긴 너희 시아버지랑 내 명의로 된 집이야. 이 집을 어떻게 할진 우리가 정하는 거야. 둘째 며느린 입을 벙긋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다가 금방 포기를 하고는 식사도 마치지 않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런 둘째 며느리의 마음을 알긴 아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얼굴로 새로 살 집은 정하셨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하늘은 제 편이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내외를 독립시킬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터져버렸답니다. 바로 둘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임신이라니?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아직 초반이라 신경 써야 된다고요. 임신일 줄은 몰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축하한다. 임신이라니 경사구나. 내가 아빠가 된다니 진짜 내가 아빠가? 둘째 아들은 잔뜩 벅찬 얼굴로 아빠가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둘째 며느리는 임신 초기에 안정이 필요하다며 회사를 휴직하겠다고 하더군요. 이 상황에서 도저히 독립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독립 문제는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문제의 그 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오전에 배드민턴을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남편이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함께 있던 백 기사님 말씀에 의하면 차를 탈 때만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고 했죠. 그 길로 신호고 뭐고 다 무시하고 병원으로 달려가 주신 덕분에 늦지 않게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정신을 되찾지 못했어요. 전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요.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재밌다고들 얘기를 하지만 이런 일이 막상 닥치고 보니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벌벌 떨면서 병원으로 간 전 남편이 응급수술에 들어갔던 걸 알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술 결과와는 별도로 남편은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죠. 병원에서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기다려보자고만 했고요. 그렇게 시간만 자꾸 흘러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전 병원에서 남편의 의식이 돌아오길 바라며 VIP 병동을 지키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만 보내던 전 간만에 집에 다녀오기로 했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책을 읽어주면 혹시나 의식이 빨리 돌아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숨을 내쉬며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거실에서 둘째 며느리의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아주 큰 목소리로 까르르 웃어가며 난리도 아니었죠. 솔직히 시아버지가 저렇게 병원에 누워있는데 뭐가 즐겁냐고 따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둘째 며느리의 잘못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억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당시에 전 몸도 마음도 이미 지친 상태라 잔뜩 비뚤어진 상태였어요. 한마디 하려는 그때 전 너무나도 충격적인 대화에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 영감탱이 아직 병원이지. 아직이야. 이대로 의식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이 참 엄마, 알아. 당연히 다른 사람 앞에선 입도 뻥긋 못하지. 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밝은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깨어나질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할 수 있는지 믿기지가 않았죠.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더군요. 자그마치 재산이 200억이야 엄마. 이 노친네가 가진 돈이 200억이라고. 아싸, 드디어 이 노친네 죽는다. 엄마 생각해봐. 이 영감탱이 죽으면 그 많은 재산 다 어디로 가겠어? 당연히 재산은 어머니한테 가겠지. 엄마, 내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 다 생각이 있어, 그럼. 전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둘째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다 뜯어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제가 비틀거리자 함께 들어왔던 백 기사님께서도 침통한 얼굴로 절 부축하며 입술을 꾹 깨물고 계셨죠. 저는 점점 가빠오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뱉으며 진정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도 둘째 며느리의 통화는 계속됐습니다. 유언장이야 손보면 그만이지. 내가 이미 다 사람 포섭해뒀거든. 영감탱이 저지랄하다가 눈 감으면 내가 이미 요리해둔 변호사님이 유언장 싹 바꿔치기 하기로 했어. 아직 가짜 유언장이 완성되지 않아서 좀 기다려야 돼.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그리고 당장 죽는다고 해도 장례 절차 있잖아. 엄마, 그 절차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해결 봐야지 뭐. 내가 말했지? 나만 믿으면 된다고. 이제 이 큰 집도 내 집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다. 이 맛에 그 인간이랑 결혼했지. 이혼? 당연하지. 엄마 내가 재산만 딱 챙기고 나면 그 인간이랑 끝이야. 이미 내가 그 인간 쫓아낼 그림까지 다 그려뒀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엄마도 이제 이런 큰 집에서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 테니까. 전 더 이상의 대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미 다리가 풀려버려서 한 걸음도 내딛고 걷는 게 힘들었지만 백 기사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백 기사님은 혼자서 괜찮으시겠냐고 물었지만 전 그런 백 기사님을 돌려보내고 남편과 단둘이 남았어요. 전 남편의 마른 손을 붙들고 방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속삭였죠. 전 절대 둘째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고요. 그때였습니다. 남편의 손이 미세하게나마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전 너무 놀라서 의사를 부를까 하다가 제가 혹시나 착각한 건 아닐까 싶은 마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제 손을 잡아보라고 말했죠. 그리고 이내 제가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곧 의사 선생님께서 오셨고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이 기쁜 소식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의료진들께도 신신당부했죠. 그 뒤로 며칠은 남편이 손가락이 움직이고 팔이 조금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곧 남편이 제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바람은 곧 현실이 됐고요. 남편이 드디어 눈을 뜨고는 저를 바라보더군요. 전 너무 기뻐서 남편에게 매달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로 힘겹게 유언장을 공개해달라고 말했죠. 그곳을 보면 다 알 것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답변만 남기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다 생각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는 백 기사님께 믿을 수 있는 변호사님을 데려가라고 말했죠. 백 기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다녀오겠다고 하더군요. 둘째 아들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 기억난 전 부디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는 둘째 아들 내외는 물론 남편의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귀국한 첫째 내외 그리고 이제 막 결혼을 한 막내 내외까지 모든 가족들을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얼굴로 모여서 제 입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두 눈을 감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때였습니다. 백 기사님께서 아들과 함께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전 그제야 눈을 뜨고는 가족들에게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죠. 다들 깜짝 놀란 얼굴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둘째 며느리가 가장 심하게 놀랐고요. 어머니, 아직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유언장이라뇨? 왜? 너희 아버님도 동의하신 일인데 뭐가 문제라도 되니? 아직 회복도 못하신 아버님께서 동의하셨다뇨. 이런 서류를 마음대로 열어보면 나중에 법적인 효력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닐까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런 걱정 넣어두렴. 내가 유언장 바꿔치기 하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겠어? 제 말에 전곡을 찔린 둘째 며느린 말을 얼버무리며 고개를 숙였죠. 전 백 기사님께서 데려온 변호사에게 큰 소리로 낭독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든 남편이 제게 공개를 하라고 한 것에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적어둔 유언장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의 충격을 받아 서로 얼굴만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어요.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은 고발문에 가까웠거든요. 당연 그 대상은 둘째 며느리였고요. 남편의 유언장엔 둘째가 그동안 빼돌린 생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야근을 핑계로 드나들었던 호스트바는 물론 불법 도박까지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알았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변호사의 낭독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둘째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으로 변해가기만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시기가 되면 뱃속의 아이의 아버지가 진정 둘째 아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한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연히 이 아이는 그의 아이죠. 어떻게 그런 걸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네가 내 아들 외에도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다녔던 증거가 이렇게 가득한데 그 애가 내 손주가 아닐 확률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어머니, 제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이렇게 절 모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비 빼돌린 것도 맞고 도박 좀 한 것도 맞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으로 수치심을 주시면 안 되죠. 여보 내 말 믿지? 어떻게 이 아이가 당신 아이가 아닐 수 있겠어, 응? 그럼 검사해보면 알겠네. 검사해보면 당신 말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겠지. 당신 만약에 검사해보고 당신 아들이라고 나오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날 무시하고 짓밟은 대가 어떻게 지불할 거냐고. 둘째 며느리가 악을 쓰며 외쳤어요. 둘째 아들은 강하게 나오는 둘째 며느리 앞에서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전 만약에 뱃속의 아이가 우리 핏줄이라면 둘째 며느리가 요구하는 건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름 파격적인 제안이었는데도 둘째 며느리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불안해 보였죠. 전 그 모습에서 정말 뱃속의 아이가 우리 핏줄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싶었답니다. 그때였어요. 가만히 서 있던 백 기사님께서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제게 건네주더라고요. 전 이게 뭐냐고 물었죠. 백 기사님께선 대답 대신 화면을 가볍게 터치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핸드폰에선 모인 사람들이 다들 얼어버릴 정도로 놀라운 사실이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었어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던 그날의 대화였습니다. 깔깔거리며 말하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에 잔뜩 굳은 얼굴로 다른 가족들이 둘째 며느리를 노려보기 시작했고요.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 상상하지 못했던 둘째 며느리가 몸을 날려 핸드폰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어림도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저도 듣지 못했던 얘기들이 술술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이는 뭐 어째 키워야지, 엄마? 아니거든. 아이가 무슨 혹이야. 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인걸, 엄마. 설마 아이가 이 집 구석 핏줄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당연히 아니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람이랑 나 사이 아이거든. 엄마가 반대말 안 했어도 나 그 사람이랑 아니다.
엄마가 반대한 덕분에 내가 한미천 단단히 챙길 수 있었다. 그렇게 보니까 엄마가 반대하길 잘했네. 그치? 둘째 며느린 절대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이나 다름없었죠. 저희 가족들은 살기 어린 눈빛으로 둘째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방금까지 기세등등하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둘째 며느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뒷걸음질 치기 바빴어요. 이건 뭐 유전자 검사는 해볼 필요도 없겠는데 넌 도대체 내 아들, 나를 그리고 이 집 사람들 뭐라고 여긴 거니? 아무리 돈이 눈이 멀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별을 못할 수가 있느냐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어머니, 제가 이렇게 빌게요. 바닥에 주저앉은 둘째 며느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둘째 며느리의 말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둘째 며느리가 뻗은 손에 닿을까 몸을 비틀기까지 했고요. 둘째 며느린 뿌리치는 둘째 아들의 바짓단을 붙들곤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울면서 빌었지만 둘째 아들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전 그런 둘째 아들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 이런 인간을 만나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았을까. 전 사람을 불러 둘째 며느리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시켰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이렇게 나갈 수 없다고 발버둥을 쳤지만 우리 가족들 중 그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어요. 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께 부탁을 해 둘째 며느리의 옷이며 화장품이며 손에 잡히는 대로 가방에 우겨 넣은 채로 밖으로 쫓아냈어요. 둘째 아들은 그 와중에도 택시를 불러 둘째 며느리의 친정 주소를 주더군요. 둘째 며느리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소리소리를 질렀지만 그렇게 저희 집에서 내쫓겼답니다. 둘째 아들 내외 사이에 남은 건 이혼 소송장이 전부였어요. 합의 이혼을 생각했는데 둘째 며느리가 죽어도 이혼할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에 소송으로 넘어갔죠. 남편이 유언장에 남겨둔 증거들이 도움이 되어 이혼에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깨어난 남편에게 어떻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호텔에서 남자와 나오는 둘째 며느리의 모습을 봤고 그 이후로 둘째 며느리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했어요. 둘째 아들은 그동안 며느리가 빼돌린 생활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으로 30억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팔아서라도 둘째 며느리가 얼굴 들고 업계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죠. 공연 쪽 업계가 생각보다 좁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인맥을 총동원해서 둘째 며느리가 두 번 다시 자신이 하던 일을 할 수 없도록 몇 가지 손을 써두었고요. 둘째 며느린 위자료 얘기에 거품을 물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자신이 피해를 준 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돈독이 오른 우리 가족들이 자신을 말려죽일 생각이라고 집 앞은 물론 둘째 아들의 회사까지 찾아가 소란을 일으켰다고 했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둘째 아들의 결정이 너무 과한가요? 고작 불륜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 뿐인데 과한 위자료라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더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